다만 3천여 명, 그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뭐 싸워가면서 도망가면서 했는데 일일이 시체를 시지는 못했을 거고. 아무튼 반면에 아군은 100여 명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200여 명에 지나잖아요. 왜냐하면 산 위에서 유격전으로 쏘고 도망가고 또 거기에서 쫓아오면 또 쏘고 이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 사상 최대의 전과를 올린 전투로 되는데,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일본군이 우리가 어떻게 무장도 미비한 조선 독립군한테 졌느냐.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만주군뿐만 아니라 조선에 있는 일부 군대도 막 차출해가지고 사단병력으로 이제 보복전을 하게 됩니다. 추격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독립군들이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김자진 장군이 아마 저기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민간인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아마 금성 정미소라고 하는 그런 정미소를 운영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랬는데 1930년에, 이게 이제 1920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1930년도에 그 정미소에 있었던 머슴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박상실의 흉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강의하느라고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김자진을 죽인 박상실의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 배우가 김봉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봉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봉환이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또 이 조선공산당하고 독립군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서로 이제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 김봉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학 잡지에 글을 썼는데, 일본 경찰이 그걸 읽고, 이거 불순사상이다. 불령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잡습니다. 이 김봉환이를. 김봉환을 잡아서 이제 고문을 하면서 너 여기서 고문받다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은 김자진을 잡아오거나 죽일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봉환이가 석방 조건으로 자기 밑에 있었던 박상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쏘게 되는 거죠. 김자진 의원이 흉탄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왜 이렇게 하냐면, 보통 보면 공산주의자 박상실이 쏴 죽였다 이런 걸로 알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배우는 김봉환이었고, 김봉환이는 일제경찰에 포섭이 돼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주를 받아서 김자진 장군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일제가 죽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 아까 내가 좀 띄워오느라고,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더듬거리는데, 조금 이제 좀 안정이 되네요.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간도의 참변이라고 그러죠. 간도 참변을 일으키는데, 이게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경신 참변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신년에 일어나서 경신참변이에요. 예? 이게 1920년 12월 6일이죠. 아까 뭐죠? 10월 달에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졌죠. 그러니까 이제 2달 뒤에 이 보복전을 하는 겁니다. 보복전을 하는데 독립군들은 더 러시아 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완전히 광기 열린 그런 어떤 군인처럼 민간인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이게 경시창변인데 독립군의 참패당한 보복으로 거기 거주민들, 그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 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거 있었죠? 저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져 있었댔죠? 그런 어떤 그 병영소, 군 병영, 사관 연성소, 이런 것들을 다 부시고요. 또, 한인 교포가 사는 그런 마을에 대한 방화, 또, 항일단체, 교회, 민간인, 이런 데 3,700여 명을 무차별로 학살합니다. 얘네들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우리가 저도 장교 출신이지만 스위스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있죠? 신사협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군인은 군인만 쏘게 돼 있는 거예요. 전투를. 그 민간인이 병들어 있는 그 병원이라든가 또는 그 학교 건물이라든가 또는 민간인이 탄 그 기차라든가 또는 마을의 공동 우물에다가 독을 탄다든가 이런 데에 독을 타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폭격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이거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본군은 자행을 했어요. 그러니 많은 천벌을 받을 짓이죠. 민간인들을 자꾸 죽이고 학살하니까 지금 일본의 그 천재지변이 터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뭐 난징 대학살도 있고 이루만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독립군을 또 저거 한 거나 일제가 동남아시아에서 금괴 같은 걸 많이 훔쳤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훔쳤겠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옮길 때 사용한 게 병원선이라는 거 가장한 군선인데 여기다 십자가 표시라고 이거는 병원선이니까 폭격하지 말라. 자기네들은 병원 이런 데 다 때리고 자기네들이 보호할 사람들은 병원선이라고 속이고 위장하고 옮겼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그 자유시라는 거는 흑화라는 게 지금 저기죠. 흑룡강성 있는데, 흑화 있는데, 여기에서 참변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청산리 전투하고 그래서 후퇴한, 거기에 이제 두 군데가 이것도 이제 일본이 개입했는데,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이 이기고 나서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발언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러시아 지역의 연해주 지역에서나 러시아 영토에서 있는 우리 독립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거예요, 러시아에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독립군들의 무장해제를 통해서 러시아 적군파, 러시아 공산당 적군, 러시아 적군에다가 우리나라 독립군을 무장해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총을 다 뺏는 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적군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짭니다. 이게 일본군이. 일본군이 그런 걸 짜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제 적군이라는 거는 공산당 부대죠. 공산당.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의 전투력을 아주 상실하게끔 만드는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꼭 우리나라가
끼는 게 있습니다. 이 적군파에 속했던 그 책에 나오죠. 오화묵이라고 하는 자유대대가 있습니다. 오화묵이 지휘하는 자유대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자유시라고 하는데, 자유시가 지금은 알렉셰프스크라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스바보든이라고 합니다. 스바보든이. 옛날 도시는 알렉셰프스크. 생체르베르크도 지금 레닌그라드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알렉셰프스크에서 근처에 있는 한인 주둔군이 사할린 의정대라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랑 서로 싸운 게 여기 있는 사할린 의정대. 이거는 박일리아라는 사람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무장해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공산당 적군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사할린 의정대 박일리하고 막 싸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끼리 싸워가지고 사망이 272명, 익사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등 커다란 사상자가 났고, 이때 이쪽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은 아까 얘기했죠? 카자흐스탄으로 여러분들 까레이스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열차 타고 그냥 연해주에서 사할린이 추방시켜서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카자흐스탄에서 뭐 김정민 박사 이런 사람들이 막 강의하는 거 보면은 동전이 당군의 그림을 새기고 있대요. 그럴 정도로 여기가 옛날에로 보면은 당군의 영역이 거기까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걸 알았는지 연해주에 있는 사람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시켜서 많은 교민들이 동토를 개척하면서 살아나왔죠. 이분도 아마 거기서 뭐 수의를 했다던가 뭘 하면서 거기서 버텼어요. 예. 아무튼 이게 뭐냐면 하나는 경신창비에는 일본군이 민간인을 참살한 사건이고, 자유시는 독립군끼리 무장해제를 통해서 러시아 적군 쪽에 들었던 세력하고 일반 독립군하고의 싸움에서 많은 희생이 난 사건을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까지가 무장 한일 독립운동, 총으로 막 쏴서 싸우고 일본군하고 싸운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의열단입니다. 두 번째는 의열단 활동. 의열단 하면은 뭐죠? 김원봉이죠. 밀양 출신. 약산이죠. 약산 김원봉. 그런데 이 사람이 1919년 그러니까 3.1 독립운동 이후에 11월 9일이니까는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우리 의열단을 만들어서 천황 또는 주요 적지휘관, 관료, 총독부 고관 및 군수뇌 사령관, 또 친일파 거물, 또 그리고 밀정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고 제거하려고 결의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을 또 불러가지고 자기네 활동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열단의 행동이 자칫하면 남을 쏴 죽이고 뭐 암살하는 게 좋지 않게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젊은들에게 확고한 그런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어디 이제 주로 프랑스 조개 지역. 프랑스 조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상해예요, 상하이. 요번에 우리 저 암살이란 영화 보면은, 예? 상하이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군들이 이렇게 타치를 못하죠. 왜? 거기는 프랑스 조개 지역. 조개 지역이라는 건 치외법권이 있는데요. 내가 며칠 전에 역사 기행으로 동인천 지역에 갔더니 옛날 일본 조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조개지가 있더라고요. 예? 중구청인가 있는데, 거기 있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더라고요, 여기 올라가. 여기 위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고, 여기가 일본 쪽이고, 여기가 청나라 쪽이더라고요. 이 조개지라는 거는, 한국의 법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어디 자치 활동을 주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이 프랑스 조개 지역인 상하이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죠. 그런데 또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주로 본부. 그래서 아까 가장 그 사람의 핵심적인 거는 조선총독부, 또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종로경찰서 등 경찰서, 기타 주요 통치기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업무와 천황, 관료, 총독부 고관 및 군사령관 순회, 친일파 거물 밀정,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는 겁니다. 아까는 일본군과 싸우는 거고 이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이 사람들을 저격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세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의열단에. 여기가 첫 번째가 김익상, 두 번째가 김상옥, 세 번째가 나석주입니다. 그 외에 참 아름다운 사람들은 많고, 우리 정말 우리 알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훌륭한 독립투사들이 많아요. 빨리 그런 분들을 신원해주고, 그 사람들의 국적이나 지위를 복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좀 알기 바랍니다. 김익상은 이제 조선총독부에다가 폭탄을 투척했어요. 대단히 배짱이 좋죠. 그 당시에 날국인단은 조선총독부에다가 폭탄을 투척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 세관부두에서는 일본 육군 대장인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추록 후에는 결국 추적하는 일본 형사에게 살해됩니다. 두 번째 김상옥. 김상옥은 이제 여기하고도 관계 있어요. 여기 조금 더 가면 여기 효재국민학교 있죠? 김상옥이 효재국민학교 나왔다. 그래서 거기 김상옥 기념사업회가 항상 효재국민학교에서 열리는데, 이분은 종로경찰서를 폭파합니다. 이거는 드라마에서도 나와요. 종로경찰서 폭파하는 거. 각시탈인가 그런 데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대 총독으로 새로 왔던 사이토 마코토도 암살할 계획을 세우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찰에 있는 고등계 형사들, 밀정,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타켓으로 했는데, 성공적으로 종로경찰서를 부시고 폭파하고 남산 쪽으로 도망갔다가 자기가 이제 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까 말하는 효재국민학교 앞에 김상옥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왔는데 이 일본군 형사가 이미 그 근처를 다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거의 그 종로에 있는 하여간 다 그 경찰을 다 동원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대요. 1000명 정도가 그 김상옥 집에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김상옥이 참 대단하죠. 떳떳하게 나와서 야 싸우자 그래가지고 1000대1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이거를 시나리오로 다 썼더라고요. 1000대1의 대결. 그게 김상옥하고 일본군 형사경찰도 다 합친 게 1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과감하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1000명을 지휘했던 그 경찰서장이 묵념을 했다는 거예요, 김상옥이한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한국에도 있느냐. 예. 요즘 우리나라 지금 내가 아까 지금 주변국 얘기도 했는데 진짜 이런 어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지금 싸울 수 있는 국민 의식들이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저는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군복이 안 맞더라고요. 예비군 군복이. 그래서 예비군 군복도 하나 사놨어요. 좋은 걸로. 예. 자관 뭐 농담이지만 자관 이렇게 생각이라도 이거 진짜 이렇게 지금 잘 지내야 되겠구나, 나라를 잘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근무를 하셔야지. 그냥 삼겹살에다 소주만 먹고 이러면 그리고 그냥 너는 해라, 나는 그냥 내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논다.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1000대1로 싸우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석주죠. 나석주는 이 사람은 이제 의열단 소속은 맞는데 이 사람은 황해도 사람이에요. 근데 황해도에 동양척식회사가 있어요. 동양척식회사 재룡이라는 데가 있어요. 재룡. 이거 왜 이렇게 척식회사의 재룡. 룡자 보입니까? 재룡이라는 데 알죠? 해주, 재룡이라는. 여기에 동양척식회사 직할농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본인 지주가 굉장히 탄압이 심했습니다. 농민들이 너무 잔혹상을 당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일본인 지주들이, 동양척식회사에서 땅을 불화받던 일본인 지주들이 한국인들 소장농한테 엄청나게 소장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세금들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혹하게 막 탄압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폭발 직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본 이 나석주라는 사람이 이 동양척식회사를 부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심상 김창수 성균관대학을 세운 심상 김창수 선생이 유림단에 가서 돈을 얻은 거를 아나키스트 이혜영 선생과 유재영 유자명 이 두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나석주에게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종로로 와서 지금 이 동양척식회사가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 있습니다. 을지로 입구죠. 그리고 동양척식회사하고 또 식산은행이라고 있어요. 지금 일제 무슨 저축은행 같이 그냥 고이자로 이자 받아먹는 사채 기관하고 비슷한 저축은행이 있죠? 이런 게 전신이 이제 식산은행 같은 겁니다. 이 두 개를 부시려고 을지로로 오는 거죠. 그리고 식산은행은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조금 이제 의기는 좋았는데 좀 이렇게 윤봉길 의사 같이 치밀하지 못하고 폭탄을 던졌는데 다 불발이에요.
동양척식에서도 불발, 식사은행도 불발. 그래서 쫓기다가 순사 몇 명 죽이고 나머지 총알 하나 있는 걸로 이렇게 자기 머리 쏴서 죽고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아까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군의 반격이 세가지고 독립운동이 거의 소멸되고 있었어요. 꺼져가는 불빛같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김익상, 김상호 또 이 나석주 같은 사람들이 의거를 일으켜서 그 꺼져가는 불에다가 심지에다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런 역이들. 독립운동의 화염이 다시 타도록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누가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독도서관에서 그냥 독서진흥과에서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냥 누가 나가서 저렇게 싸우겠습니까 이거? 조선 총독부를 부시겠다고 가고 총독도부 종로경찰서를 부시려고 그러고 누가 동양척식회사를 부시려고 그러고 하겠습니까? 가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죄과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전부 그냥 사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자꾸 이렇게 유튜브로 찍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투사의 기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공학자 조금 얘기하다가 조금 쉬겠습니다. 제1차 국공합작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요.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리고 내가 아까 좀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여기 다음 주에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사관으로 민족의 자부심, 그죠? 민족의 자부심, 프라이드, 그 다음에 민족의 자신감, confidence. 우리 민족이 지금 일본의 기세에 밀려서 길을 피지를 못했잖아요. 조그만 눈만 뜨면 칼로 목을 쳐버리고 이러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싸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족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은 현재 일제 침입을 받아서 별 볼 일 없이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거의 단군조선은 BC 2333년 10월 3일서부터 BC 238년까지 2096년, 잽싸게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하도 가르쳐서 연도를 잘. 제1대 단군 왕검서부터, 이걸 보통은 임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왕검. 이게 임검이 맞습니다. 임검. 서부터 제47대 단군 고열가까지.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거는 제정일치 시대 때 이 단군이 뭡니까? 단군이 이거죠? 그럼 단군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일제 때 배운 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거를 70년이 지나도 이거를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일제 때 배운 거를. 단군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는 단자가, 재단 단자의 앞에가, 그러니까 이제, 박달나무로 만든 박달나무 단자를 하기도 한데,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군이라고 하는 거는 족장. 그 당시는 시족장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프리스트, 제사장, 이거는 페이트리아크라고 해서 족장. 그러니까 제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 겸 족장의 사회적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죠. 그럼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게 단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도에 해당되는 게 왕검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군이라는 거는 우상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실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군일 때 왕검, 단군 2대 부루, 단군 3대 가르, 단군 4대 오사구에서 단군 40일 때 고열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2096년간 있었는데 이때 중국은 어느 시대냐면 사망오제에서부터 하은주를 거쳐서 춘추 전국시대까지 그 중국은 이렇게 분열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한계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한계 왕족이 있고 이때 그러한 중국을 제후국으로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하은주 같은 거는.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이 뭐예요? 238년에 47대 고열가 때 북부여의 해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해모수라는 사람은 그 부요족이에요, 부요족. 여기는 지금 단군은 조선족이고. 그래서 조선족하고 부요족하고의 그 정치적 그 교체기가 있을 때 그 정권 교체기에 그 힘이 약화됐을 때 이제 뭐예요? 예? 요거 다음에 BC 한 221년경에 춘추 전국에 진시 황제가 나타나 가지고 단군 조선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 중국의 춘추 전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나타나서. 그 전까지는 단군 조선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 여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군 조선의 성리학이라든가 그 단군 조선의 천부경 사상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진나라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게 뭡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서갱류 사건이에요. 분서. 이거는 단군시대 때 내려왔던 우리나라 성리학 사상, 천부경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걸 신봉했던 학자들을 다 생매장해서 죽인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진나라 위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위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아버지 진시황제 이정의 아버지 여부리가 쓴 여시춘추라는 거예요. 여시춘추. 자, 이거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 할 때 가리키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기초 실력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 갑자기 분서경리가 생기고 여시춘추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밑둥에서 딱 잘라가지고 아래만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이 단군조선은 뭐예요? 중국을 2000년간 지배했던 위대한 단군조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북부여가 했는데 이게 졸본부여를 거쳐서 뭐로 내려가냐면 고구려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단군조선이 고구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다시 이 단군조선을 대신해서 중국의 한나라 이런 것들하고를 지배하게 되는. 사실은 중국이 그때 사마천의 사기가 나서 한나라 위주로 역사를 또 사기를 치는데 원래는 고구려의 역사란 말이에요. 고구려의 역사가 사장됐어요.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지금 BC 238년에 망하고 거의 동명성왕이 하는 게 6년간
6년과 오가가 통치한 다음에 BC 232년부터 졸본부여가 시작된 다음에 동명성왕이.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가 가르쳐준 데고 이게 신라가 BC 57년에 하고 고구려가 BC 37년, 뭐 백제는 BC 18년 이런 엉터리 같은 한 거의 200여 년의 역사를 낮춰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의 역사를. 그리고 신라가 더 오래된 걸로 얘기를 하고. 고구려는 바로 졸본부여로 하고 졸본부여는 당군조선으로 올라간다. 이거 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단재신채 선생님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알았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할 때 제일 많이 빼라고 강조했던 게 당군조선의 역사예요. 천암선 선생이, 육단천암 선생이 당글이 뭐 이래가지고 이 당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이 사람을 겁박하고 그냥 내쫓아버리고 이래가지고 변절하게끔 만들잖아요. 너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당군조선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이다 우상이다 이런 건데 지금도 해방 후에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공무원들, 내가 종로구청 공무원들 가르쳐도 하나도 몰라, 그냥. 다 당군 신하래. 이러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실제 왜? 중국을 지배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라기 때문에 이것이 여시춘추와, 그 다음 뒤에는 한나라의 사기가 쓴 사기. 그 어떤 사람은 사마천이 역사책 사기에서 역사 사기를 쳤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한나라 위주로 썼는데 사실은 한나라 그 위쪽에 있었던 흉노족이라고 불렀던 것이 고구려의 어떤 이화여대 어떤 교수는 송모 교수는 이 흉노가 고구려랑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나라는 거의 뭐 고구려의 지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고구려의 역사를 200여 년을 빼가지고 BC 37년으로 만들어 오니까 고구려하고 한나라하고 연대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나라는 별도 있었고 그 한참 뒤에 고구려가 생겼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일제가 그래야 고구려하고 한나라를 매치를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